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 13주차 1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 해가지고 9장에 나온 내용인데 9장의 1절의 총수요의 미시적 기초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비함수 봤고 아직 투자함수에 대해서 못 봤는데 1절의 뒷부분 내용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교시에서 이제 노동시장과 총공급의 미시적 기초하고 화폐시장의 미시적 기초 이 두 가지를 갖다 묶어서 2교시에 공부하시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9장에서 공부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계의 평생효용 극대화와 관련해 가지고 도출된 소비함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로부터 도출되는 투자함수의 특성 공부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 본 다음에 생산물에 대한 소비와 투자 또 정부 지출, 정확하게 정부 구매죠. 정부 지출의 합으로 결정되는 실질 총수요입니다. 한나라 경제의 실질 총수요가 어떤 특성을 갖는가? 바로 미시적 기초로부터 도출된 실질 총수요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 총수요가 어떤 특성을 갖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하고 또 실물 부분의 균형해가지고 이제 공급 측면하고 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2교시에서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먼저 기업의 생산함수입니다. 생산함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도 안 나오네요. 생산함수는 다 아시겠지만 YT입니다. 생산함수 해가지고 YT 이퀄 앞에서 봤던 겁니다. YT 여기 YT 나와 있죠. YT 이퀄 G sub T 곱하기 펑션 K sub T 그리고 L sub T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생산함수라고 하는 거 생산량을 결정하는 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본량과 노동량과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생산함수 나온 건데 앞에서 봤던 거니까 안 나오더라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YT는 T기의 산출량입니다. 그 다음에 KT인데 요거는 T기 초의 자본량이에요. 물론 초기 자본량은 주어지는데 주어진 초기 자본량은 앞으로 K1으로 표시할 것입니다. K1은 주어진 초기 자본량이다. 그 다음에 이제 L sub T는 LT기의 노동 투입이 되겠고 GT는 앞에서 봤던 거죠. 이것도 T기의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가지고 TFP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야? 기술 수준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펑션 함수가 나오는데 생산함수 이제 펑션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 자본과 노동 투입의 증가 함수입니다. 당연하죠. 생산량 Y기 T기의 산출량은 자본과 노동 투입의 증가 함수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계 생산 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산에 적용되는 생산의 자연법칙이죠. 그래서 생산함수는 한계 생산 체감의 특성을 갖는다는 거 이건 역시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산함수가 왜 표시가 안 됐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자본량을 증가시킵니다. 자본량을 증가시키는데 자본량만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예요? 기술도 불변이고 노동도 불변이죠. L바라고 표시했습니다. 노동량 불변, 기술 불변일 때 자본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Y는 증가하죠. Y는 증가하는데 이것이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R을 향해서 구부러지고 있는데 구부러지는 이유가 뭐죠?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도 체감한다. 그 자본의 한계 생산해가지고 MPK인데 이것이 바로 요점에서 기울기가 되는 거죠. 가로축이 자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노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의 경우에도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이럴 때는 일단 자본량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화시키지 않고 기술도 마찬가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노동 투입량만 증가시킬 때 Y는 증가하는데 체감적으로 증가하죠. 역시 노동의 한계 생산 MPL이 체감하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생산함수의 기울기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되겠습니다. 항상 그 한계라고 하는 개념, 미분 개념이고 따라서 극한값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투자함수 보겠습니다. 초기 자본량은 K1으로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K1으로 주어진 경우 자본량이 어떻게 축적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K2, 2기의 자본량이에요. 2기의 자본량은 먼저 1기의 자본량인데
1기하고 2기 사이의 자본의 경우에는 뭐죠? 감가가 이루어지죠.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디프리시에이션 해가지고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1-D 곱하기 K1에다가 1기의 자본에서 감가상각률만큼을 뺀 겁니다. 더하기 투자가 이루어지면 I는 투자인데 1기의 투자입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면 투자가 이루어진 것만큼 자본은 축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는 원래 플로우 개념이고 자본은 스탁 개념이지만 플로우가 증가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죠. 플로우가 증가하는 것만큼 자본 축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D는 스몰 D는 자본 단위당 감가상각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I는 1기의 총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전제가 뭐냐면 2기 말에 감가상각 후 남은 자본량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후에 남은 자본량이 얼마죠? 요거는 K2 2기 말 자본이에요. 2기 말 자본에다가 뭐요? 1-D만큼을 갖다 곱한 거죠. 감가상각 후 남은 자본량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소비재로 전환해가지고 생산물 시장에서 매각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두 기간만 고려하는 거예요. 두 기간만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2기 말 감가상각된 다음에 남은 자본량은 소비재로 전환된다. 그래가지고 생산물 시장에서 매각된다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2기 말 자본의 청산가치는 얼마예요? 1-D 곱하기 K2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2기 말 자본의 청산가치는 1-D 곱하기 K2가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 내용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윤을 따져봐야 됩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에 있다고 했습니다. 1기의 이윤함수입니다. 자, 이윤은 보통 이제 파이로 표시합니다. 파이로 표시해가지고 파이1 1기의 이윤함수인데 자, 이윤은 뭐죠? 총 산출에서 비용을 빼야 되는 거죠. 1기의 총 산출에서 이제 총 생산량이 Y1 1기의 총 생산량인데 여기에서 노동비용을 빼고 노동비용 L1만큼의 1기의 노동량에다가 임금을 갖다 곱해야죠. 요만큼이 이제 노동비용이 되는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투자비용도 빼야 되는 거죠. 투자에 들어간 돈도 빼야만 이것이 이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기의 이윤 파이1은 Y1 마이너스 W1 곱하기 L1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Y1이 나왔는데 Y1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면 되겠죠. 아래처럼 Y1은 여기 아까 사라지고 없었던 그 생산함수입니다. 사라지고 없었던 생산함수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1은 G1 곱하기 펑션 K1 L1 이거죠. 생산함수입니다. 총 생산함수. 그 다음에 이제 W1은 1기의 임금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1기의 이윤함수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고 다음에 2기에는 감가상각을 또 고려해야 되는 거죠. 2기의 이윤함수 해가지고 파이2인데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Y2 빼기 2기의 노동비용 W2 곱하기 L2입니다. 에다가 뭐요? 감가상각된 것만큼 감가상각비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이 얼마예요? 1-D 곱하기 K2가 되겠죠. 요만큼을 빼야 이것이 2기의 이윤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Y2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Y2는 G2 펑션 K2 L2입니다. 그리고 W2는 2기의 임금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기업 이윤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1기의 이윤은 현재 가치 그대로죠. 파이1이고 2기의 이윤 파이2는 현재 가치 구해야죠. 파이2에 대한 현재 가치는 뭐예요? 파이2 나누기 1 플러스 R입니다. 뭐 다 아시는 거죠. 이거는 현재 가치 구하는 것은 뭐 글로벌 금융학과에서는 뭐 누구나 다 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업 이윤의 현재 가치를 갖다가 V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V는 파이1 더하기 파이2의 경우 현재 가치죠. 파이1과 더하기 파이2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파이2 나누기 1 플러스 R로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기업 이윤의 현재 가치입니다. V. 어, 1-D K2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앞에서 2기 말 자본의 청산 가치입니다. 2기 말 자본의 청산 가치 해가지고 이것이 2기 말에는 이제 소비재로 전환돼 가지고 생산물 시장에서 판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2기에서 이제 이게 더해줘야 되는 거죠. 2기에서 2기 말 자본의 청산 가치니까 이걸 더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2기의 이윤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은 이윤의 현재 가치
극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1기와 2기의 이윤을 더한 이윤의 현재 가치를 갖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 고용량을 결정하고 L1과 L2를 갖다 결정하고 투자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업의 최적 투자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기업의 최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원리는 다 아시죠? 뭐예요? 투자의 한계 수익하고 투자의 한계 비용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한계 원리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한계 수익과 투자의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최적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한계가 0이면 토탈은 극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계 수익하고 한계 비용이 같다. 이럴 때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공부를 할 만큼 했는데 왜 똑같으면 똔똔이고 똔똔이면 0인데 왜 뭐가 극대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마지랄이 0이면 토탈은 극대라고 하는 거, 그 관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1학년 때 이제 경제학할 때 그렇게 강조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의 투자의 한계 수익이 나오는데, 자, 투자의 한계 수익, 일단 2기 자본의 한계 생산입니다. 2기 자본의 한계 생산에다가 뭐요?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더한 거예요. 더한 것이 1 플러스 R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자, 2기 자본의 한계 생산 빼기 감가상각률 한 것이 뭐예요? 이자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기 자본의 한계 생산 빼기 감가상각률 한 것이 이자율과 같다는 거 하는 건데, 거기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자율을 한계 차입비용 돈 빌린 겁니다. 차입했으니까 빌린 거 아니에요. 빌려왔으니까 이자 지급하는 거죠. 또는 대체 투자 자산의 한계 수익률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인데 여기서는 개념을 약간 달리 해가지고 한계 차입 비용이나 대체 투자 자산의 한계 수익률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윤의 현재 가치를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용과 투자를 선택할 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식은 어디까지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전개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하려니까 식을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자, 실질 이자율이 상승할 때 어떻게 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의 한계 비용은 상승하는 거죠. 실질 이자율이 투자의 한계 비용이에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의 한계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고, 그러면 투자는 감소하겠죠. 이렇게 보면 투자 수요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입니다.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 우리가 원래 케인스의 단순 모형을 볼 때,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볼 때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는 뭐예요? 투자는 독립투자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독립투자라고 하는 게 오토노머스한 투자, 오토노머스한 투자해가지고 소득이라든가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투자예요. 그래서 오토노머스한 투자인데, 오토노머스한 투자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케인스가 투자의 결정 요인 해가지고 케인스가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의 한계 효율이 있어요. 투자의 한계 효율 해가지고 우리가 Marginal Efficiency of Investment라고 하는데, 그래서 MEI라고 하는 약자를 씁니다. 투자의 한계 효율하고. 근데 그 투자의 한계 효율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IRR,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뭐죠? 이자율이죠. 그래서 투자의 한계 효율과 이자율을 갖다 비교해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기본 원리는 그래요. 근데 실제 기업가가 투자할 때는 이자율과 투자의 한계율을 갖다가 면밀하게 계산해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뭐예요? 돈 냄새가 나면 투자한다는 거죠. 돈 냄새가 나면 투자한다. 돈 냄새 뭐예요? 애니멀 스피릿. 야성적 충동. 이게 투자의 진짜 실제 투자의 결정 요인은 바로 야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스는 투자의 결정 요인으로 이자율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투자 원리에서는 이자율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투자할 때는 이자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스 경제학에서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작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고전압화 계열의 학자들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저축과 투자가 일치할 때 이자율이 결정된다. 그럼 당연히 이자율이 변화할 때 투자가 매우 크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압화 계열, 특히 통화주의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크다. 그렇지만 이제 케인스나 케인스 학파는 투자는 주로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은 매우 작다는 거죠.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 미시적 기초, 투자 결정의 미시적 기초를 갖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원리는 그렇죠. 자,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뭐다? 감소함수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R이 상승하는 경우 봤고, 다음에는 감가상각률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그것도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감가상각률이 상승한다. 감가상각률이 상승하면 투자의 한계 수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감가상각률이 상승하면 투자의 한계 수익은 감소하고, 따라서 투자의 한계 수익이 감소하면 투자가 감소하는 거죠. 이건 직접 효과입니다. 직접 효과라고 해서 제시하는 것이고, 또 이익이 자본량이 감소합니다. 투자가 감소하면 당연히 뭐예요?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이익이 자본량은 감소하는 거죠. 이익이 자본량은 감소할 것이고, 자본량이 감소하게 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증가하죠. 이익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증가하고, 이익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증가하면 투자는 증가하는 거죠. 이거는 간접 효과입니다.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감가상각률이 상승할 때, 직접 효과는 투자를 감소시키고 간접 효과는 투자를 증가시킵니다. 근데 뭐가 더 클까요? 일단은 직접 효과가 더 큽니다. 물론 이건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직접 효과가 더 크다고 가정해요. 이게 더 크다. 가정하는 거니까 따라서 감가상각률이 상승할 때 투자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고 봅니다. 감가상각률이 상승하면 투자는 감소한다. 이렇게 파악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그럼 이제 이익이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G2입니다. 이익이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면 당연히 자본의 한계 생산은 생산함수가 상방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생산함수가 상방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증가하죠. 그럼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이때는.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익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증가하고 따라서 투자는 증가합니다. 자, 이게 투자 수요 곡선입니다. 이건 투자고요. 이게 뭡니까?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투자 수요 곡선, 이 기울기가 뭐예요? 세로축은 이자율. 이자율이 변화할 때 투자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게 바로 뭡니까? 투자의 한계 효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투자의 한계 효율. 그래서 이거 투자 수요 곡선인데 사실은 이게 투자 수요 곡선이면서 케인스가 얘기하는 이게 바로 뭐냐? MEI 곡선입니다. 투자의 한계 효율 곡선. 가지고 이걸 투자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모형에서는 감가상각률을 빼야 되는 거죠. 2기에 여기서 이제 1기 투자가 I1이고 이럴 때 이자율 R1. 그 다음에 2기에는 I2고 이때 이자율 R2. 이거 배합점이에요. 투자와 이자율의 배합점들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가지고 이것이 투자 수요 곡선이고 이 투자 수요 곡선 자체가 바로 뭐예요? 자, K2의 한계 생산입니다. 이익이 자본의 한계 생산 빼기 감가상각률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자, 미래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한다. 앞에서 얘기했죠. G가 증가한다. G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G가 증가한다. 미래의 총 요소 생산성 TFP가 증가합니다. 이 말은 G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G가 증가하면 투자 수요 곡선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이 관계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의 설명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투자 선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용어로 단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여기서 한계 수익은 뭐예요? 이익이 자본량의 한계 생산 빼기 감가상각률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빼기 이거 하고 뭐예요? 이자율이 같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자율이 R2로 주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익이 투자는 얼마예요? I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만약에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좀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차입 비용 또는 대체 투자 자산 수익률의 상승을 갖다 의미하는 거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겁니다. 또는 대체 투자 자산 수익률이 상승하는 겁니다. 투자를 감소시키죠. 그래서 투자 수요 곡선은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 해가지고 우하향합니다. 투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리고 자, 주어진 실질 이자율과 감가상각률 수준에서 이익이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한다. G트가 증가합니다.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 거죠. 당연히 뭐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증가시키죠. 투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자, 주어진 실질 이자율로 이자율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실질 이자율로 자금의 대부와 차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완전 신용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완전 신용시장. 대부자금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대부자금이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완전 신용시장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그냥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완전 신용시장에서 이 기간 이윤에 뭐죠? 이 기간 이윤의 현재 가치를 갖다가 극대화하는 투자. 이 기간 이윤의 현재 가치를 갖다가 극대화하는 투자. 자, 그 세 가지 이제 앞에 나왔던 결론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 이자율의 뭐예요? 감소함수였죠.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 그러니까 이제 투자 수요 함수가 우하향하는 겁니다. 또 감가상각률의 감소함수기도 하죠. 우리가 마이너스 D 했잖아요. 마이너스 D 해가지고 뺐죠. 그 다음에 미래총 요소 생산성의 경우에는 아까 G가 증가한 건 G가 증가할 때 어떻게 했죠? 투자가 증가했죠. 증가함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부와 차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완전 신용시장에서 이 기간 이윤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해가 가는 거죠.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일 것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의 감소함수일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세 가지의 함수를 표시한 거예요.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갖다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투자는 I는 R, D, G2의 함수예요. 실질 이자율, 감가상각률, 미래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함수. 자, 세 가지 함수입니다. 세 가지 함수인데 이건 R로 미분한 값입니다. I 서브 R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거는 투자 함수를 갖다 R로 미분한 거예요. 0보다 작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감소함수라는 거죠. 역시 투자를 갖다가 감가상각률로 미분한 값이에요. 어때요? 0보다 작습니다. 또 투자 함수를 G로 미분한 값입니다.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감소함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증가함수라는 것이죠. 말로 설명할 걸 갖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 감가상각률의 감소함수, 미래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함수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자본 사용자 비용과 자본 임대 가격을 갖다 구분해 가지고 이제 파악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전압화 투자 이론을 갖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투자의 미시적 기초를 갖다가 좀 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신고전압화 투자 이론의 기본 원칙인데 신고전압화 투자 이론도 기본은 뭐예요? 한계 원리입니다. 한계 원리. 그래서 실물 자본 투자라는 말만 들어갔지만 한계 수익이에요. 실물 자본 투자의 한계 수익. 실물 자본 투자의 한계 비용. 같을 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실물 자본 투자의 한계 수익과 실물 자본 투자의 한계 비용이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이 경우 자, 실물 자본 투자의 한계 비용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유저 코스트예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 자, 자본의 사용자가 누구죠? 기업이죠. 기업이 바로 자본의 사용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 기업은 실물 자본 투자 대신에 실물 자본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가 빌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실물 자본을 빌려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자본을 빌려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본 사용자 비용과 자본 임대 가격, 임대 가격이지만 여기 바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실물 자본 임대의 한계 비용이란 말이에요. 임대 가격이라고 할 때는 실물 자본 임대의 한계 비용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 둘은 같아지게 됩니다. 같아지게 되는데 이제 그걸 중간에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자본 사용자 비용과 또 만약에 실물 자본 투자 안 하고 임대하는 경우에 자본 임대 가격인데 양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일단 확인한 다음에 내용을 또 이어나갑니다. 자본 사용자 비용이 나옵니다. 자본 사용자 비용 1기에 자본재 한 단위를 추가로 구입합니다. 구입한 거예요. 사용자 비용입니다. 임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1기에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구입할 때 지불한 명목 가격을 PK로 표시합니다. PK로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2기 이자 기회비용의 합이에요. 2기 이자 기회비용. 자, 1 더하기 뭐예요? 명목이자율입니다. R. 대문자 R이죠. 명목이자율. 그래서 1 더하기 R 곱하기 PK가 되겠죠. 2기 이자 기회비용의 합. 우리가 뭐 1 더하기 R 곱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유롭죠. 그래서 2기 이자 기회비용의 합. 1 더하기 R 곱하기 P의 K승 P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2기 자본재 가격 상승분이 있습니다. 2기의 자본재 가격 상승분 해가지고 요건 이제 2기이기 때문에 K 프라임으로 표시한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는 K 프라임이 바로 2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기 자본재 가격의 상승분은 델타 PK 프라임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2기 자본의 가격. 2기 자본의 명목 가격이죠. 2기 자본의 명목 가격 빼기 뭐예요? 1기 자본의 명목 가격을 뺀 겁니다. PK 프라임은 2기예요. 그래서 2기 자본의 명목 가격 빼기 1기 자본 가격을 뺀 것이 자본재 가격 상승분이죠. 이게 2기의 자본재 가격 상승분이다. 그래서 델타 PK 프라임. 그럼 이에 대한 자본의 사용자 비용, 여기에 대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마이너스 델타 PK가 됩니다. 마이너스 델타 PK. 그래서 이렇게 갖고 여기로부터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 그 다음에 2기 자본재 감가상각률의 명목가치인데 당연히 2기 자본재 가격 PK 프라임 곱하기 뭐요? D 해야 되겠죠. D. 감가상각률. 그래서 2기 자본재 감가상각률의 명목가치를 갖다가 D를 갖다 곱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본 사용자 비용 알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기업의 최적 실물 자본 투자를 갖다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기업의 최적 실물 자본 투자는 2기 자본의 한계 생산과 2기 자본의 한계 생산 또 자본의 실질 사용자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한계 원리예요. 그래서 최적 실물 자본 투자 2기 자본 한계 생산과 자본의 실질 사용자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계 비용 개념이에요. 자본의 실질 사용자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계 비용. 그래서 항상 한계 원리가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MPK2입니다. 2기 자본이죠. 2기 자본의 한계 생산이에요. 2기 자본의 한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실질 사용자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이라고 했는데 여기 U가 나와 있습니다. U는 뭐냐? U는 2기 실질 자본의 명목 사용자 비용이에요. U는. 그러니까 유저 코스트에서 U라고 쓴 겁니다. 유저 코스트 해가지고 쓴 건데 2기 실물 자본의 명목 사용자 비용. 근데 2기의 물가 수준이 P'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U를 갖다가 P'으로 나누면 2기 자본의 실질 사용자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바로 2기 자본의 실질 사용자 비용입니다. 근데 2기 자본의 실질 사용자 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앞에서 나왔던 거죠. 이걸 나왔던 건데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R 곱하기 PK 빼기 델타 PK 프라임 더하기 감가상각 더해야죠. D PK 프라임 한 겁니다. 가지고 여기서 이제 P하고 PK 공통되는 게 있죠. PK가 있으니까 이걸 빼내고 정리하게 되면 1 더하기 R 여기 있죠. 1 더하기 R 빼기 자 PK분의 델타 PK 프라임 더하기 여기 델타가 있습니다. 델타 PK분의 PK 프라임 해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중요하니까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기업의 최적 실물 자본 투자 어디에서 2기 자본 한계 생산과 MPK2 그
그 다음에 자본의 실질 사용자 비용. 여기서 보면 U 나누기 P 프라임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되는 거죠. 오른쪽이 되는 거죠. 같아지는 수준에서 최적의 실물 자본 투자가 결정됩니다. 최적의 실물 자본 투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아니라 만약에 기업의 최적 실물 자본 임대입니다. 임대한 경우에요. 그래서 기업의 최적 실물 자본 임대라고 하면 역시 이익이 자본의 한계 생산 곱하기 1 더하기 I 나누기 I 1 더하기 I 나누기 P 프라임입니다. 실질이니까 실질 개념으로. 그래서 이익이 실물 자본의 한계 생산 자 왼쪽입니다. 하고 이익이 실물 자본의 실질 임대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서 P 프라임분의 1 더하기 I라고 한 것이고 요걸 갖다 다시 정리하면 P 프라임분의 어떻게 될까요? 요거 상쇄가 되겠죠? 식을 약간 조작한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상쇄가 됩니다. 상쇄가 되면 결국 뭐예요? 1 더하기 I 나누기 P 프라임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식을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실물 자본의 한계 생산하고 이익이 실물 자본 임대 실질 임대 가격이 같다는 겁니다. 이익이 실물 자본의 실질 임대 가격 같다. 이 관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1 더하기 I가 나오는데 1 더하기 I는 자본의 명목 임대 가격입니다. 임대 가격을 갖다 I로 표시한 거예요. 렌탈 레이트 해가지고 R로 표시한 겁니다. I로.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도 표시할 때 대부분 다 R로 많이 표시하는데 여기는 이미 R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R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1 더하기 I로 표시해서 I로 사용한 겁니다. 그럼 이제 자본의 실질 사용자 비용과 실질 임대 가격 간의 균형. 앞에서 도출한 거 같이 놓습니다. 이건 실질 임대 가격이죠. 자, 실질 임대 가격 1 더하기 I 나누기 PK. 임대 가격 더하기 이퀄. 자, 실질 사용자 비용은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해놔야 되는 건데 지금 부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 약간 바꿔놨습니다. 요거고 실질 임대 가격은 요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균형 관계. 여기서는 만약에 자본 구입의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본 구입의 이자 비용 R입니다. R로 표시했습니다. R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R이 증가한다. R이 증가하게 되면 자본 구입의 이자 비용이에요. 이거는 자본 구입의 이자 비용이니까 이게 증가했다. 그럼 당연히 임대 가격보다 이게 높아지겠죠. 당연히. 자본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실질 임대 가격보다 실질 사용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더 크죠. 더 크다. 그럼 당연히 실질 사용자 비용이 더 크다고 하면 자본의 구매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임대 수요는 증가하겠죠. 당연히. 임대 가격이 싸니까 임대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실질 사용자 비용이 크니까 구매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구매와 임대 이거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명목 임대 가격은 상승합니다. 반면에 구매 수요가 감소하니까 자본의 명목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PK는 하락합니다. 그 결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뭐예요?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상승하고 이것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임대 가격은 상승했고 명목 가격은 하락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자본의 실질 사용자 비용과 실질 임대 비용은 같아지는 겁니다. 자본의 실질 사용자 비용이나 임대 가격이 같아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우리가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딱 고려해가지고 총수요입니다. 1.3 총수요와 실질 이자율 간의 관계를 갖다 여기서 파악합니다. 총수요와 실질 이자율. 원래 우리가 총수요를 갖다 파악할 때는
총수요함수. 세로축에는 뭐예요? 물가고 가로축에는 국민소득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자율을 갖다 표시를 한다고 하면 세로축에 이자율, 가로축에 국민소득 표시하면 뭐가 나오죠? IS, LN 곡선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총수요하고 실질 이자율을 갖다가 관계를 갖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화폐시장도 함께 고려할 거니까. 여기서 일단 현재 일기, 현재 생산물 시장의 총수요 YD라고 표시합니다. D는 수요입니다. 이게 YT 총수요. 그래서 YT라고 해가지고 표시하고, 만약에 위에다 첨자를 갖다 붙이게 되면 첨자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뭐 이익입니다. 프라임을 갖다 표시하게 되면 프라임을 표시하게 되면 이익이다. 그럼 여기 정부 예산제약식이 나옵니다. 정부 예산제약식이 나오는데 이 경우 아래 첨자를 갖다 붙이게 되면 아래 첨자 바로 전기간이야. 바로 이전 기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기간이 둘밖에 없잖아요. 1기에 봤을 때 2기는 다음 기니까 프라임. 그 다음에 2기에서 봤을 때 전기는 1기죠.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전기해가지고 아래 첨자를 갖다 붙입니다. 여기 지금 표시가 된 게 약간 이게 숫자가 좀 빠졌습니다. 숫자가 빠져가지고 숫자하고 가로하고 다 빠졌네요. 요 1 더하기 R입니다. 더 나올래나? 1 더하기, 그냥 슬라이드 넘겼다 그냥 사라질 것 같아서 지금 넘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정한데. 그래서 G는 정부 구매죠. 정부 구매. G는 정부 구매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R에. 자, B가 있는데 B는 본드입니다. B는 본드, 국채예요. 국채. 그리고 여기서 T는 조세고,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로 자금의 원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금의 원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이제 정부 예산제약식에서 이제 나가는 돈이죠. 정부 구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기간 모형 해가지고 1기 이전에는 발행된 국채가 없다고 합니다. 1기 이전에 발행된 국채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 2기에 새로 발행되는 국채도 없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G1 이퀄 T1 더하기 B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G1은 T1 더하기 B. 이게 정부 예산제약식이에요. 1기 이전에 발행된 국채도 없고 마지막 2기에 새로 발행된 국채도 없다. 그럼 예산제약식은 자, G1은 T1 더하기 B 본드하고 본드까지 더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2기에 새로 발행되는 국채도 없다. 그럼 당연히 G2에다가 뭐예요? 1기에 국채를 발행했으니까 1기에 국채를 갖다 발행했으니까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죠. 이자 나가는 돈이죠. 이만큼. B에 대한 이자. 1 더하기 RB만큼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2기에 새로 발행된 국채가 없으니까 이건 T2밖에 없습니다. 더하기 B가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기간 모형에서 G1은 T1 더하기 B, G2 더하기 1-R 곱하기 B는 T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로 나타냅니다. 예산 제약식을, 정부 예산 제약식을 현재 가치로 표시를 하게 되면 자, G1 더하기 G2인데 G2는 현재 가치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G2 현재 가치는 G2 나누기 1 플러스 R이죠. 나가는 겁니다. 정부 구매고. 마찬가지로 T1의 경우에도 T1 더하기 T2인데 T2의 현재 가치는 T2 나누기 1 플러스 R이죠. 이게 바로 현재 가치로 표시한 정부 예산 제약식입니다. 이제 자, 현재 1기 생산물 시장의 총수요입니다. 1기 생산물 시장의 총수요. 자, YD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예요. 총수요. YD는 C 더하기 I 더하기 G다. 자, C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한 겁니다. 자, C의 결정 요인이 뭐예요? R하고 현재 가치입니다. R하고 현재 가치. 그 두 가지가 바로 C의 결정 요인이고, 그 다음에 I의 경우에는 뭐예요? 좀 전에 나왔었지만 I는 R과 감가상각률과 G'. G'이 뭐예요? G'은 2기의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더하기 G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가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요거는 45도선인데 가로축이 뭐예요? Y. 세로축은 YT 총수요입니다. 45도선은 결국 뭐예요? 이 가로축의 길이를 갖다가 높이로 표시한 거예요. 높이로 표시해가지고 쭉 이은 겁니다. 45도선.
자, 45도선상에서는 결국 뭐예요? YD 이퀄 Y가 성립되는 거죠. 여기서는 YD 이퀄 Y가 성립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총수요해가지고 YT를 갖다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좀 소비함수가 있잖아. 소비함수의 경우 절편이 있어요. 이렇게 소비함수의 경우 절편이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소비함수는 R의 함수가 중요합니다. 소비도 이자율의 함수예요. 소비도 이자율의 함수고 투자도 이자율의 함수고. 자, G는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 목적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 실질 총수요. 자, 소비는 현재 국민소득을 포함한 평생 부의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현재 국민소득을 포함한 평생 부의 증가함수. 그래서 현재 총수요를 현재 국민소득의 증가함수로 나타냅니다. 현재 이 총수요는 현재 국민소득의 증가함수다. 자,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총수요 증가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케인스의 중요한 가정인데, 생산물에 대한 수요만 있으면 공급은 자동적으로 충족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요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자동적으로 충족된다. 고전압파는 뭐라고 봐요? 세이의 법칙.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 고전압파는 공급만 이루어지면 다 팔린다는 것이고, 케인스의 경우에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요가 있어야만 공급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선 지금 현재 있는 경제는 여유 있는, 완전히 투입되지 않는 생산 요소가 있어요. 항상 실업이 존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예요? 투입되지 않은 생산 요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요만 발생하면 공급은 자동적으로 충족된다고 가정합니다. 수요만 있으면 공급은 자동적으로 충족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45도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진 총 산출량 또는 국민소득에서의 총 수요가 YT 바로 총 산출량과 같아지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 상태를 갖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총 수요 곡선. 요게 바로 이제 세로치게 나온 거니까 45도선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실제 총 수요 곡선이죠.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소비가 감소합니다. 기간 간 대체 효과. 현재 소비가 감소한다. 또 투자도 감소합니다. 이제 소비와 투자 다 고려하는 거예요. 투자도 감소한다. 투자 비용이 상승하니까.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 함수가 하방이동해요. 근데 이거 갖다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R과 Y 공간에 표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R하고 Y를 갖다가 표시하는 공간은 ISLM 곡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ISLM 곡선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자, 이걸 오른쪽으로 옮겨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처음에는 뭐예요? Y2하고 Y2. Y도 Y2. 그 다음에 이것도 Y2죠. 그 다음에 요 점은 뭐예요? 요 점은 Y1, Y1입니다. 근데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이게 하방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오른쪽 그림으로 해서 바꿔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자율이 R2일 때 Y2. 요거는 이자율이 R1일 때 국민소득 얼마? Y1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R1일 때 국민소득 Y1. 근데 이자율이 상승해가지고 R2가 됐을 때 국민소득은 Y2. 이런 역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로축을 갖다가 이자율로 표시했을 때 바로 총수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YD라고 하는 총수요 함수, 요거는 IS 곡선하고 유사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IS 곡선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할 때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는 이런 관계를 추적해가지고 이로부터 우하향하는 총수요 함수를 갖다 도출합니다. 다음은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정부 지출이 G1에서 G2로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 함수가 어떻게 돼요? 상방이동하죠. 상방이동하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R은 그대로입니다. R1, R1 다섯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이 R1으로 일정한데 정부리출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총수요 함수가 어떻게 될까요? 우측 이동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부리출이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은 이자율은 전과 똑같지만 총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갖고. 자, 이제 다 합쳐가지고 앞에서 봤던 소비함수, 투자함수 다 고려해가지고 자, 실질 총수요 곡선에 대해서 이제 주로 보는 건데 좀 전에 정부 지출이 증가해가지고 실질 총수요 곡선이 이동했죠. 얼마나 이동할 것인가? 이 말은 곧 뭐예요? 국민 소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실질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하는 거 아닙니까? 뭐죠? 정부 지출의 증가분 분의 국민 소득의 증가분 뭐죠? 승수 효과입니다. 자, 이것도 자, 승수 효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멀티플라이어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주어진 총 지출의 변화 델타 E입니다. 여기서도 델타 총 지출이니까 델타 A라고 쓰는 게 좋겠죠. 왜 아니요? 앞에서 이렇게 썼으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델타 E라고 썼습니다. 주어진 현재 총 지출의 변화에 대한 총 수요의 변화예요. 델타 YD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이거 갖다 이제 식으로 만들려니까 델타 YD는 총 수요의 변화입니다. 총 수요의 변화는 총 수요의 변화분 변동분이죠. 이거 변동분 곱하기 MPC예요. 한계 소비 성향을 곱한 것만큼이죠. 앞에서 봤던 자, C 더하기 I 더하기 G의 기울기가 바로 MPC란 말이에요. C 더하기 I 더하기 G의 기울기가 MPC. 그래서 결국 여기서 총 지출의 변화에다가 총 수요의 변화에다가 한계 생산을 곱한 것만큼 결국 총 수요가 변화하는 겁니다. 델타 YD가. 그래서 이걸 정리한다면 이걸 갖다 1로 보냅니다. 이거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1로 보내면 1-MPC죠. 1-MPC 곱하기 델타 YD죠. YD. 그래서 1-MPC분의 델타 1 곱하기 델타 2한 게 바로 델타 YD가 나오는 거예요. 총 수요의 변화분은 총 지출의 변화 곱하기 1 한계 소비성향분의 1. 1 한계 소비성향분의 1. 앞에서 봤던 승수죠. 이게 가장 단순한 승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투자 승수처럼 오토노머스한 변화 있죠. 오토노머스한 지출의 변화는 승수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토노머스 투자 승수도 1-MPC분의 1. 역시 여기서도 정부 지출은 오토노머스한 지출이에요. 오토노머스한 지출이기 때문에 뭐예요? 정부 지출 승수도 1-MPC분의 1. 만약에 수출이 있다.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1-MPC분의 1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토노머스한 지출의 경우에는 승수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1-MPC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수요의 변화 델타 YD는 곧 국민소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국민소득의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소득 증가에 의해서 유도된 소비지출의 증가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소득 증가에 의해서 유도된 소비지출의 증가. 그래서 델타 YD 곱하기 MPC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평생 부의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주어진 외생 지출 증가에 대한 총 수요의 증가분은 커진다. 항상 한계 소비 성향이 크면 클수록 어떤 승수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한계 소비 성향이 크면 클수록 승수는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승수인데 1-MPC분의 1이 승수인데 MPC가 크면 클수록 분모가 작아지니까 승수는 커지는 거죠. 당연히. MPC가 크면 클수록 승수는 커진다. 이것도 항상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부 지출의 일시적인 증가가 있었다. 정부 지출의 일시적인 증가가 있다.
그래서 델타 G1 이퀄 델타 G. 그 다음에 델타 G2 2기의 정부리출의 증가분은 제로예요. 1기에만 델타 G만큼 정부리출이 증가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때 델타 E는 어떻게 될까요? 델타 E. 총 지출의 증가분이에요. 총 지출의 증가분은 당연히 뭐예요? 델타 G 빼기 델타 G 곱하기 MPC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MPC 곱하기 델타 G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델타 G분의 델타 E는 델타 G분의 델타 E 구하면 얼마예요? 1-MPC분의 1이죠. 1-MPC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정부의 예산 제약식에 따라 조세의 현재 가치가 델타 G만큼 증가한다. 조세의 현재 가치가 델타 G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면 평생 부가 델타 G만큼 감소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소비는 MPC 곱하기 델타 G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으면 델타 YT는 1-MPC분의 1 곱하기 델타 E입니다. 또 이건 이퀄 1-MPC분의 1 곱하기 뭐예요? 델타 E가 뭐였어요? 아까 델타 E가 요거였죠. 요게 델타 E였습니다. 델타 E니까 요걸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답이 나오죠. 요걸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델타 YD는 델타 G하고 똑같아요. 똑같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승수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1이란 얘기죠. 요게 중요합니다. 정부 지출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승수는 정부 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그에 따른 승수는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식 갖고 봤는데 책에 나오는 내용들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증가했을 때입니다. 정부 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1기에만 증가한 거예요. 2기에는 증가하지 않고. 그래서 1기에만 증가했을 때 이럴 때 승수는 1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조세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조세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에 기인한다. 자, 이 내용들 해갖고 여기서 이제 투자 함수까지 봐가지고 내용을 종합해서 실질 총 수요 곡선을 도출한 다음에 실질 총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까지 따져봤습니다. 이제 봐야 될 것은 공급 측면을 봐야 됩니다. 근데 공급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 시장을 봐야 돼요. 총 생산 함수하고. 그래서 그걸 바로 연결시켜서 하기에는 지금 한 거에 2배가 걸립니다. 2배가 걸리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뒷부분은 2주차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주차도 시간이 약간 좀 길 겁니다. 화폐 시장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화폐 수요에 대한 미시적 기초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여기다 붙이는 것보다는 뒤에 가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총 수요의 미시적 기초예요. 총 수요의 미시적 기초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총 공급의 미시적 기초를 갖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학교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학교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온라인 시험 보는 것은 온라인 시험은 15, 16일 날 보고 15주차, 16주차.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미안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을 갖다 보고자 할 때 오프라인 시험을 갖다가 보는 과목은 15일, 16일 날 15주차, 16주차에 본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시험으로 보는 경우엔 17주차에 보는 거로 해가지고 원래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오늘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그 학교에서 공지한 내용 잘 확인하시고 착오 없도록 바랍니다. 물론 이제 담당 교수님들이 다 알려줄 겁니다. 그렇지만 착오 없이 잘 날짜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연히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면 언제 하는 거죠? 날짜는 15일, 15주차, 자꾸 15일이 하네. 15주차 우리 수업시간 첫 시간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수업을 저는 원래 한 15주차까지 할까 생각했습니다. 15주차까지 하게 되면 거시경제 맨 마지막 챕터까지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시도 한번 해보자. 물론 이제 그 시험 범위에서는 빼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먹었던 건데 또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학교에서 공지한 내용 잘 확인하시고 착오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